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 당 모두 대선 경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50.2%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지지율을 볼까요? 김문수 후보가 12.2%, 한동훈 예비후보 8.5%, 홍준표 후보 7.5%, 나경원 4%, 안철수 3.7%,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3.5%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가상 3자 대결로 한다면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 대 이준석, 지금 보시는 것처럼 54.2, 23.6, 6.1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바꿔봐도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셨습니다. 서영주 소장님,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50%를 넘었다. 이 수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은 저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이번 선거가 구도로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내란 종식이라는 거대한 지금 현재 있어서의 조기 대선의 원인 자체로 있어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표, 저쪽 국민의힘의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이렇게 나오긴 하죠. 이준석 후보도 있는데 결국에는 인물에 대한 평보다는 이번 선거는 구도로 치러진다. 통상 선거 자체가 구도, 인물, 정책, 구도가 좋거나 인물이 좋거나 정책을 선택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봤을 때는 구도를 넘는 인물이 없고 인물을 넘는 정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의 반영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 상황은 내란 종식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국민들이 이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의 적임자는 민주당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표를 지금 던져주는 결과치다. 그렇게 보는 게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항상 1위를 기록하는 여론조사가 대다수였지만 이제 50을 넘었다는 거는 박스권을 탈피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고심하고 있던 중도층의 표까지 흡수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 저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ARS 조사 아닙니까? ARS 조사는 적극적인 응답층이 여론조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가 있었습니까? 민주당의 충청권 경선 그리고 영남권 경선이 일요일까지 발표가 있었죠. 그 전에 여론조사가 이미 실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당의 경선 기간일 때는 적극 지지층은 굉장히 전화를 기다리면서 ARS 조사까지 열심히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당의 전당대회가 있을 때는 그 당의 대표 주자들도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내에서는 좀 올라가서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흔히 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다자구도에서 지금 50%를 넘어선 것처럼 나오는 것도 그 수치 자체가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50%를 넘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이 전당대회로 인한 일종의 결집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서용주 소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 구도 자체는 지금 완전히 짜여지기 전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또 장외의 후보들과 앞으로 단일화를 하거나 소위 말하는 빅텐트가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구도에 대한 예측도 지금은 좀 성급하다. 앞으로 한 20일 정도 변화의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영주 소장께서는 이제 정권 교체 프레임이 워낙 강하고 그 프레임으로 치르다 보면 이제 민주당의 압승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송영훈 그럼 전 대변인께서는 인물이 확정되면 국민의 후보가 확정되면 인물론으로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구체적인 정당뿐만 아니라 사람도 보고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후보의 장점을 부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캠페인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흐름이 있죠.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혹은 정권 재창출이냐 이렇게 묻는 것과 정당 지지도를 묻는 것과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 개인을 넣었을 때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종의 뭐 부등호가 그려진다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지지율은 앞서 말씀드린 정당 지지율이나 정권 교체 선호도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백은 결국 이재명 전 대표 개인의 비호감에서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대 반 이재명 대표의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은 예. 저는 여기에서 충분히 변화가 역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냐 아니냐 프레임도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 이 구도로도 갈 수 있다는 분석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 국민의힘에서 세울 수 있는 전략은 그거밖에 지금 현재 없을 거예요. 워낙 이 내란의 그 사태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만약에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아예 대우각성을 해서 내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을 절연하고 심지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선을 긋는 걸 일찍했다면 예. 그런 뭐 프레임을 전략을 고민할 수 있고 그게 통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너무 늦었다. 지난 19, 20일 날 있었던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 1, 2차를 봤을 때도 여전히 똑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흐름에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전략이 세울 수는 있으나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좀 그러게 보입니다. 네, 여론조사 50%를 돌파한 이재명 후보 지역별 경선에서도 압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남권 지역 순회 경선에서 후보들의 정견 발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만들어낸 대한민국 그리고 영남이 앞장서면 우리가 세계 표준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어젖힐 새로운 대항해 시대의 중심에 부울경이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영남의 어느 도시나 지역을 가더라도 수도권처럼 대중교통만으로 다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영남에도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만들겠습니다. 이곳 부울경과 대구 경북, 호남권과 충청권, 수도권, 전국을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개의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한미 FTA와 환율 협상에서 당당히 성공하고 맞섰습니다. 다시 등장한 트럼프에 맞서 국익과 경제를 지켜낼 사람 누구입니까? 개헌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통령실, 기재부, 검찰,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습니다. 네, 3자 대결 경선 득표율에서도 일강 구도가 뚜렷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충청과 영남에서 대선 경선, 민주당 대선 경선이 치러졌고요. 후보별 득표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영남은 90.81이에요. 네. 일단은 뭐 영남 쪽의 권리당원 투표 자체가 예. 지금 현재 있어서의 일강 구도를 더 가속화시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독보적인 어떤 그 지금 현재 행보를 그대로 좀 인정한 게 아닌가. 예. 보통 이게 잘 되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그런 밀어주자라는 심리들이 좀 작용한 것 같고요. 예. 따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충청과 영남 이 두 곳을 했는데 저는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그 재조명, 예를 들어서 이제 충청에 있어서는 좀 나름대로 그 3위에 그쳤으나 예. 부울경에서 이 연설을 통해서 2등으로 좀 올라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 내용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득표는 많이 가져갔는데 예. 충청도 보면 세종 행정수도의 원조는 또 김경수 전 지사고 영남 쪽에 부울경 메가시티, 그러니까 부울경의 발전도 원조는 김경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성적표는 안 좋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다 담아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장 강한 이재명 후보가 던짐으로써 그 표를 얻어갔다는 거는 예. 저는 이게 실행력에 대한 판단을 권리당원이 한 거죠.
사실상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누구인가? 마음은 김경수여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었던 그러게 될 건가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김경수 후보의 내용이라든지 예. 인물 면에서는 그래 쓸만은 한데 아직은 갑자기 이거를 대선 본선에 갖다 놨을 때 대통령 길까지 가서 지금 현재 부울경을 현실적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라는 예. 실행력. 뭐 충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강한 실행력에 대한 판단들을 권리당원이 했을 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덧붙여져서 이재명 후보가 저는 영남 불경에서 예상외로 90%의 높은 지지율을 가져온 게 아닌가. 저는 그게 김경수 후보의 재조명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뭐 대세론이다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나와도 90%가 넘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 건데요. 과거 뭐 DJ나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후보 경선 때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그리고 2012년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경선 득표를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은 경선에서 득표율이 높으면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 높은 득표율은 오히려 모래주머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1992년에 그러니까 33년 전에도요. 당시 민주당에서 김대중 총재와 이기택 대표가 경선을 치를 때 체육관 경선을 하던 시절인데도 6대 4가 나왔습니다. 비주류가 40% 정도의 당내의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완벽하게 일극 체제가 구축된 나머지 자,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나 두 분 다 광역단체장을 하고 있거나 해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5% 정도밖에 득표를 못해요.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는 완벽하게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야말로 집권 여당이 민심을 수렴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대통령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대통령실에만 충성하게 되는 그런 집권 여당의 모습이 될 걸로 그려지거든요. 여기까지 생각하시면은 아마 저 높은 득표율은 이재명 대표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게 민주주의냐 하면서 뭐 사담 후세인까지 이제 거론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일각에서는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도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좀 드러내야 되는 게 아니냐, 차별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차별화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이제 이 현 정치 상황에서의 전략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예. 그냥 무작정 차별화를 하는 게 뭔가 득이 되는 것이고 그게 맞다. 그래야 돋보인다.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쉬우나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상당히 국민 여론이나 여론조사나 당내 입지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측면에서 차별화가 능사는 아니다. 예.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 사담 후세인까지 운운하는데 민주주의는 그런 겁니다. 돌이켜봤을 때 아까 자료화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83%예요.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독재입니까? 그분도 사담 후세인입니까? 라고 똑같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얼추 보면 12년 18대 대선의 한나라당 경선에서의 저 기록만큼 정도 수준이 아마 이재명 대표 수치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여론조사가 합산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야 85에서 87 정도 수준이 최종적으로는 비슷할 것이다. 비슷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부러울 수는 있으나 예. 저는 최소한 내란의 어떤 그 끄트머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늪에서 빠지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부터 정리하시고 정말 군부 독재의 부활을 다시 꿈꾸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부터 자백하고 나서 타당에 대한 어떤 경선에 대한 평가를 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네. 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조금은 좀 그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좀 적절치 못한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기록하고 있는 당내 경선에서의 90% 가까운 득표는요. 만들어진 90%가 아니냐. 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번 경선에서는 경선 룰을 바꿨잖아요. 과거 2012년, 2017년, 또 2021년까지 전부 다 전통적으로 국민선거인단을 대대적으로 모집해서 경선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름대로는 민주당의 전통이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독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기 대선이라서 불가능하다. 2017년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역선택 때문에 안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가 과거 역선택으로 선택된 분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번에 경선 룰을 바꾸면서 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높은 득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과연 민주당이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냐 비판을 받기에는 충분한 지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이 내일이면 이제 4강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8명의 예비 후보들이 주말에 토론회에서 맞붙었고요. 어제는 죽음의 조로 불렸죠. 비조 토론이 펼쳐졌는데요.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홍 의원님께서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서방제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홍 후보님도 계엄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그게 2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야할 기회를 주자. 예, 대통령께서는 그 이후에 자진하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진하야의 생각이 없다는 면을 분명히 밝히신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홍 후보님 말씀도 대통령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셨던 것 아닌가요? 아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라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의 신당 논의가 보도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머리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하면서 사실 내란머리 탄핵을 선동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님한테 내가 물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 후보님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잘 듣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 죽음의 조로 불린 비조 토론 잠시 축약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서영주 소장님, 네. 한동훈 후보가 계엄, 탄핵 이 키워드 먼저 꺼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3대1 구도에서는 내가 이 이슈는 유리하겠다 뭐 이런 전략일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국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번 조기 대선의 의미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물쩡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 때문에 치러진 조기 대선인데 마치 내란은 다 잊어주세요. 우리 새롭게 시작합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내 경선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에서 뽑힌 후보가 이 본선에서 그 내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뭔가 짚고 넘어가고 국민한테 사과라고 가지 않고서는 대선 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후보들의 자격 요건상 내란에 대한 행위들에 대해서 현재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소 물어봐야죠. 근데 어제 국민의 경선을 보면 역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게 경명했고요. 저는 딱 3가지 키워드로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나경원 후보는 이미 내란몰이 탄핵 선동 네. 이걸로 저는 그 후보로서의 모든 걸 말했다 봅니다. 예. 나경원 후보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편을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철우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나올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왜 내란에 대해서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했느냐. 이렇게 하는 건 또 그 부분도 이철우 후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거고. 예. 홍준표 후보는 남는 게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좀 유치함.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 대선 경선의 수준을 생머리, 키높이 구두, 보정 속옷 이걸로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있었던 내란 계엄의 사태에 대한 질문들에 있어서는 극명하게 국민의힘이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내란을 옹호하는 후보를 뽑으려고 하는 판이구나라고 국민들한테 각인됐을 가능성이 높아서 예. 조금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컸다.
전 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계엄 키워드 관련해서는 어제 이제 답변 내용만 보면 한동훈 후보가 타 후보들과는 확실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이걸 좀 부각시키려고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아무래도 그 12월 3일 예. 비상계엄의 밤에 가장 앞장서서 메시지를 내고 또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을 저지하는 데 일조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TV토론에서 최대한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다른 후보들의 대응인데요. 특히 이제 빅4 안에 들어갈 것이 유력시 되고 있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12월 3일 밤 10시 30분으로 돌아가서 국민의힘 대표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대구시장이니까 그 가정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냥 답변을 회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앞으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계속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선이 앞당겨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계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뭐냐? 본인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은 단순히 국민의힘 내에서 당내 경선 주자들이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고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홍준표 후보로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어제 답변 내용만 보면 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나경원 후보보다는 좀 윤 전 대통령과는 거리를 좀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했죠. 어물쩍 넘어갔다. 그러니까 예. 그 얘기 중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겠냐라고 했을 때 본인은 자진해야 된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대해서 2시간짜리 해프닝이고 아무도 피해 입지 않았냐, 그걸 또 견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어물쩍 넘어가면서 다른 쪽으로 튀었는데 사실상 국민들은 판단했을 겁니다. 홍준표 후보 자체도 지금 현재 정확하게 뭔가 이 계엄에 잘못된 계엄이다라는 의지를 발표하지 못하는 걸 보면 예. 당내의 그런 강성 지지층의 표를 의식하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 한동훈 후보 자체는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가진 자산은 그날 12월 3일 날 당시에 계엄에 반대하고 뭔가 어떤 그 탄핵에 이르렀을 때 같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했다는 자산이 있는 거예요. 예. 다만 이게 본선에서는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짜놓은 이 판과 룰 속에서는 과연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토론에 깊이는 없고 키높이 구두만 남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키높이 구두 같은 민감한 질문 왜 했는지 홍준표 후보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키높이 구두를 신거나 구분 가발을 하거나 네. 속옷을 체형 맞춰서 입거나 이런 이미지 정치하지 마라. 제대로 정치하려면 속이 깊어야 된다. 예.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올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그 치단계 인사들 한동훈 후보 캠프 쪽에서는 B급이다 이런 식의 표현. 그런 캠프 자체가 B급 인사들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네. 캠프 자체가 B급 사람들입니다. 계엄과 탄핵이 일각의 홍준표 후보 같은 사람은 또는 2시간의 해프닝인가 피해가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민주주의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요. 다른 그렇습니다. 분들하고 달리 탈당한 경험도 없고요. 제가 특활비 집에다 갖다 준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 만나보니 괜찮은 사람 같다더니 이게 며칠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저격을 합니다.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는 대선배의 충고를 좀 그렇게 유치하게 받아치느냐 이런 지금 비판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 비조 토론회를 전체적으로 총평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예. 먼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어제 비조 토론의 가장 큰 승자는 A조에 있었던 안철수 의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2017년에 그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라고 예. 하는 발언 때문에 오랫동안 TV 토론에서의 최악의 장면을 회자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어제 키높이 구두 그 생머리, 보정 속옷 이런 것을 이야기한 장면이 일로 이제 새롭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8년 만에 그 장면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승자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 발언은 사실 4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로 내용 자체가 인신공격성입니다. 굉장히 저급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그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대선배니까 물어보는 것이니 고깝게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신공격성 질문을 해도 되는 대선배라는 것이 있는가? 선배라서 해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선배는 은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면서 또 청년을 팔았습니다. 청년의 꿈에서 꼭 가서 물어보라고 하더라. 이런 질문을 하면서 청년을 내세울 대상이 아니고 저는 그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나오면서 그 앞에 500여 명의 청년이 앞에 도열해 있었던 장면, 그런 청년 파리를 연상시켜서 굉장히 좋지 않게 봤고요.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본선 후보가 됐을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도 이런 방식으로 토론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려가 들게끔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하면서 전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는 형수 욕설 같은 거 이야기하거나 혹은 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여배우 연문설 이런 것만 이야기하다 토론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아마도 홍준표 후보 본인에게는 득이 되지 않고 나아가서 당 전체에 있어서도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아니었는가 하고 보여집니다. 홍준표 후보가 외모에 집착을 하면 나르시시스트다. 오늘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뭐 대선배로서 충고를 해준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께서 그냥 제가 봐서는 정치를 오래 하셨는데 왜 이렇게 정치를 곡해야지? 본인은 거울 안 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머리 안 빗나요? 넥타이 뭘 맬까 고민 안 합니까? 정치는 이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중에게 비춰지는 이미지 관리를 안 하면 왜 정치를 하려고 그러죠? 그냥 진솔하고 속만 깊으면은 대중들이 당신의 속과 깊이를 아니까 찍어줄게 이러지 않거든요. 이미지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후보가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는 알겠어요. 지금 현재 한동훈 이 후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더 씌워야만 본인에게 조금 더 한동훈 후보에게 있던 표를 좀 가져오는 게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해학과 해악을 구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치는 해학이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좀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좀 이렇게 토론을 진행해야 상대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거우면 그건 해학이라고 하죠. 기자들에게 어제 좀 웃자고 한 얘기다. 근데 이런 얘기도 웃자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상대도 불편하면 그건 해악입니다. 왜 해악스러운 얘기들을 해서 본인도 깎아먹고 전체적으로 당 이미지도 깎아먹는지, 이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저 같으면 다음날 인터뷰에서 뭐 이거 이미지 정치는 버려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에게 좀 인신적인 공격이 됐다거나 마음이 불편했다면 미안하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본인 얘기하는 그걸 수습하는 데 훨씬 좋을 텐데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 감 많이 떨어지셨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뭐 한동훈 후보도 홍준표 후보에게 뭐 선배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오늘 라디오에서 뭐 특활비, 명태균 거론하는 거 보면 한동훈 후보도 어제 그 질문 때문에 좀 앙금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제 토론회 장면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전략적 인내를 잘 보여준 걸로 보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맞대응을 했으면은 뭐 더 좋지 않은 장면으로 남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활비 문제는 이건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 본인의 SNS에 직접 올렸던 겁니다. 2015년 5월 11일에 본인의 페북에 뭐라고 올렸냐면요. 매달 국회 대책비로 4, 5천씩 나오면은 전부 현금화해서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집사람 비자금으로 만들었다. 대여금고에 넣어서 3억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다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당원과 국민들께서 하시겠죠. 네, 일단 8인의 토론회가 진행됐고 4명이 남는 거잖아요. 이제 4명이 남는 것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내심 내가 1등을 해야겠다 뭐 이런 욕심도 있을 텐데 김문수 후보와 뭐 한동훈 후보와의 경쟁에서 1위 가능성은 누구가 가장 높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이 3명을 이제 상강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뭐 이런 키높이 이런 발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긴 하거든요. 김문수 후보를 추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김문수 후보의 이제 추이를 보면 하락 국면에 있고요. 홍준표 후보는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낙폭이 크거나 작진 않은데 꾸준하게 하락하고 꾸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키높이, 보정속옷, 생머리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의 약진도 요즘에 두드러지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는 게 본인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아마 그런 각을 세운 것 같은데 저는 봐서는 3분 외에 이제 나경원 후보 정도가 4강 안에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어떤 그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의 후보로 되려면 당심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과제가 크잖아요. 서문시장 간 행보도 그와 뭐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대구 경북이 예. 국민의힘의 당원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인구 비례로 치면은 대구가 한 10%, 대구 경북이 10%밖에 안 되지만 당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당심에 호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간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구 경북에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소위 일각에서 제기하는 배신자론, 그런 것과는 달리 실제로 대구 경북에서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 내일까지 1차 여론조사가 실시되는데 예. 물론 이 여론조사는 최종 순위가 공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실시되는 여론조사들이 앞으로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기에서 차지하는 순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전략적 포석을 겸하고 있지 않나 하고 해석됩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는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4등이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지금 4강에 올라간다면 안철수, 나경원 누가 올라오는 게 좀 구도에 유리하다고 스스로 판단할까요? 그 부분은 누가 올라와도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는 지금 본인이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자산과 경쟁력으로 승부를 해야지 예. 탄찬과 탄반, 이른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의 구도가 1대3이 되느냐 2대2가 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초반에 구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결국 유권자들은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서 아마도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누가 4위로 올라오느냐를 그렇게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서영주 소장님께서 지난주부터 계속 나경원 후보 가능성을 얘기하셔서 네네. 안철수 후보가 섭섭하실까 봐. 네. 이게 1차는 100% 민심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당심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또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거든요. 근데 역선택 반지가 되면 예. 사실상 당원들이 투표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당층의 안철수 후보께서 좀 기대를 하실 수 있어서 제 말이 서운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추이를 보더라도 그렇고 캠프 구성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나경원 후보 쪽에 붙어 있는 친윤의 많은 그 국회의원들을 보면 세가 어느 정도 이동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자체도 캠프가 최근하고 다르게 좀 많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정치인들이 가장 그 변동을 잘 압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주변에 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세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운하나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오는 게 훨씬 더 득이에요. 왜냐하면 3대1 구도로 본인은 어차피 배신자 프레임으로 갈 거지만 예. 안철수 후보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분산되는데 안철수 후보 자체는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기보다는 예. 그냥 고만고만한 본인 정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찬탄반탄보다는 차라리 배신자 1명, 그다음에 내일한 옹호론자 3명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것들이 훨씬 더 확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보다 나경원 후보가 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 이어서 이제 내일 1차 컷오프까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건데요.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할 거냐 물어봤더니 노코멘트 이랬다고 하거든요. 이 노코멘트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저는 노에 가깝다고 해석을 노요? 하는데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더 이상 논란 없이 확실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죠. 제가 왜 이제 노라고 해석하냐면 예. 불과 며칠 전에 그 국무위원들과 함께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잖아요. 예. 그건 본인이 육성으로 직접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국무위원들과 함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무위원들과 다 같이 사표 내고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출마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한덕수 권한대행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예. 다만 어떤 그 공직사회에서 기강 내지는 그립 같은 것을 고려해서 일종의 나름 그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전략적 언어로서 노코멘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이걸 넘어서서 한덕수 대행이 정말로 출마를 한다면은 예. 넘어야 될 과제들이 몇 가지 있죠. 첫째,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와서 출마할 수 있었는데 예. 왜 당의 경선을 우회하고 나서 나중에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택했는가? 떳떳하지 않다고 보실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중차대한 책무를 놓아두고 과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이 국민적인 상식에 부합하는가라고 하는 물음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런 부분까지 이미 고민해서 저는 불출마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노코멘트 안에 담겨 있는 뜻은 노에 가깝다. 그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코멘트는 예스가 아닌 거잖아요. 예스가 그러니까 예. 저 노코멘트는 예.
뭐 본인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코멘트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간다 안 간다. 예. 근데 노 코멘트를 했다는 거는 갈 마음이 많다. 근데 예스 쪽에 가깝다. 그렇죠. 아직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야. 예. 내가 아직 밝힐 시기가 아니야. 라는 것으로 저는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가장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공직자가 지금 조기 대선을 관리하고 그 대선 관리의 이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본인이 플레이어로서 거론되는 거를 차단하지 않잖아요. 예. 차단해야죠. 여론조사에 나오면 그거 빼십시오. 저는 지금 국정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왜 자꾸 나를 끼워 넣느냐. 나는 지금 관세 협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쓸 시간 없다. 이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즐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위신을 불러다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노코멘트 하겠다. 저는 사실상 날짜만 안 정해졌을 뿐이지 예. 출마는 눈앞에 와 있다. 저는 그래서 4말 5초에 예.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를 할 것이고 다만 출마를 하게 됐을 때 본인이 공직을 이용해서 사전선거 운동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 출마의 배경이 내란의 같은 세력으로서 존재했던 대통령실에 뒷배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왜 마지막 노후를 이렇게 진흙탕에서 지내려고 하는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 예.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한덕수- 대해서 제가 예. 짧게만 좀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만약에 4말 5초에 정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면 공직 출마 시한이 5월 4일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4월 29일에 국민의힘은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해요. 그리고 만약에 결선에 들어간다면 이제 4월 29일부터 결선입니다. 예. 그러면 그 시점에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출마를 한다.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반발을 불러올 거예요. 결선 투표를 통해서 가장 당이 주목을 받아야 될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데 그러고서 그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과 라포를 형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뭐 그 노코멘트가 예스에 가깝다, 노에 가깝다 두 분의 분석에 엇갈리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전 설사 이분이 이제 권한대행이 막중한 직무를 내팽개치고 나오더라도 그 대선 캠페인을 끝까지 가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한덕수 너는 안 돼. 이러고 있는데 무슨 명목으로 나와 돌아다닙니까? 뭐 그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취향을 갖고 계신 부인만 믿고 나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정광훈 이제 목사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저 국민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저런 분들. 한덕수 대행의 지금 대선 출마 여부가 언론의 쟁점이 되는 거 우리로서 나쁜 거 아닙니까? 지금 경선이 밋밋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나쁜 게 아니다. 민주당 경선은 그거는 덜러리 경선에 불과하고 우리는 국민적 흥미를 자아내기 때문에 그건 나쁜 뉴스가 아니다. 네, 이렇게 한덕수 대행 계속 언급되는 게 국민의힘 경선 좀 밋밋한데 네. 나쁜 게 아니다. 이건 호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홍준표 근데 후보는. 반대 아닐까요? 예. 국민의힘의 경선을 밋밋하게 만든 게 한덕수 차출론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일종의 친윤 그룹 내에서의 교감이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야? 최근에 뭐 김문수 후보 캠프 보면 그 모 의원께서는 이 김문수 후보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거를 같이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야 된다. 벌써 경선 결과 나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밑자락을 깔잖아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덕수의 차출론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친윤 그룹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모시던 대통령실의 그런 그룹들의 큰 빅피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획 출마다라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정말 당내 경선 자체가 예비 경선 수준으로 전락해 버려서 저는 화를 내야지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좀 의아심을 좀 품게 하는 그런 대목이다. 그래 봅니다.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 질문에 김덕수라도 합쳐야 된다. 지금 우리 절박하다.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
꺼내야 되고 합쳐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절실함의 표현이고 예.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상황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합니다만 다만 지금 엄연히 국민의힘은 경선 중입니다. 그리고 그 경선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야 되는데 우리 당 내에서 스스로 당의 경선을 마치 일종의 월드컵 지역 예선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김문수, 한덕수 합치면 김덕수가 되긴 하네요. 네, 그러면 실제로 뭐 홍준표는 홍덕수입니까? 네. 단일화를 염두에 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